조두순 사건이 특히 그렇죠. 특히 말하면 술 먹었기 때문에 감경해주고. 말도 안 돼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는 굉장히 그 온정주의가 심합니다. 예. 외국의 사례가 궁금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형이 늘어나나요? 오히려 주나요? 뭐 음주 같은 경우 그 뭐 감경의 요소가 안 되던 거고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말씀드린 가중의 요소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는 저도 그게 왜 심신미약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판단하는 그 흔히 말하는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종이 있어갖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 그는 2005년 경찰청 공식 프로파일러 1기로 선발돼 연쇄살인, 엽기 범죄 등 각종 범죄자들의 심리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수사해왔는데요. 불모지와 다름없던 프로파일러의 세계를 직접 체득하며 토대를 다졌고 현재 대학에서 경찰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화학을 전공하던 학생이 프로파일러의 길을 걷게 되기까지 배상훈 교수의 아주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프로파일러가 우리들한테 진짜 익숙치가 않아요. 프로파일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수사관입니다. 근데 이제 수사관인데 강력범죄 수사관인데 범죄 심리를 그 강력범죄 수사에 응용하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범죄 심리 분석관, 뭐 범죄 심리 수사관 이런 개념을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강력범죄, 뭐 연쇄살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연쇄강간, 연쇄방어 같이 그 어떤 강력범죄 중에서도 뚜렷하게 범죄자의 심리가 현장에 녹아 있는. 네. 거기에 그래갖고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 심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네. 그런 범죄를 접근하는 범죄심리 수사관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가 있죠. 양들의 침묵에서 이 맞아. 범죄자를 이렇게 심리를 좀 이렇게 탐색을 하는 그런 조디 포스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 조디 포스터가 프로파일링 수사대, 그러니까 FBI의 프로파일링 수사대 출신으로 거기서 훈련받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역할이죠. 그렇군요. Oh, agents, darling, you think you can dissect me with this blunt little tool? No, I thought that your knowledge... You're so ambitious, aren't you? Do you know what you look like to me with your good bag and your cheap shoes? You look like a rube. A well-scrubbed, hustling rube with a little taste. 그런데 이 프로파일러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길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한 건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많이 아시는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아시는 뭐 표창원 교수님이라든가 뭐 경찰청 본청에 있는 몇몇 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고 네. 그리고 준비를 오랫동안 하신 다음에 제가 2004, 5년도에 네. 경찰청 1기 프로파일러 특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기로 특채가 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1기로 특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뭐 전공은 사실은 뭐 굳이 그쪽은 아니지만은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인류학을 공부했습니다. 뭐 가족 사회학 정도 공부했는데 주 전공은 뭐냐면 가족 생애사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중요했냐면은 연쇄살인범의 예. 그 가족 생애사. 말하자면 우리가 유명한 형태의 연쇄살인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뭐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사회에 대한 트라우마 부분이 예. 어느 부분인가를 찾아내려면 그걸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필요했던 부분인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사건이 일어나면요. 현장의 증거를 보고 이 범인이 어떤 인물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현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범죄자들이 남긴 어떤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이 그대로 남겨 있는 식으로 있는 거죠. 그걸 저희는 행동 증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행동 증거를 찾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CSI 요원들은 물적 증거를 찾는 거죠. 지문이나 아니면 DNA 이런 걸 찾는 거고. 저희들은 그것에 기반한 행동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물적 증거와 행동 증거를 균형에 맞춰 갖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용의자를 찾아내는 작업들. 이게 이제 수사의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생애가 중요하군요. 네, 심리적인 부분들. 성격을 다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2009년까지 현장에서 뛰시고 그 이후부터는 경찰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가르치면서 보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제 대학으로 나오게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수사 상황, 그러니까 강력범죄 수사 상황이 사실 열악합니다. 네. 많이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사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좀 대우를 좀 못 받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현장에 있는 수사관들이 막히는 부분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조언도 해주는 거고. 어렵습니다. 예. 우리 수사관님들이.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수사관들의 고충을 먼저 이해하시네요. 참 현재 프로파일러로 활동하는 제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보람인 거죠. 예.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을 키워낸다는 부분인 건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일선에 있는 형사들을 프로파일러화 시키는 작업들, 예.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거죠. 예. 사람이 삶과 죽음에 정말 사연이 있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듯이 범죄에도 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사회를 좀 놀라게 했던 범죄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서를 좀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30대 호감형 얼굴, 그리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범죄, 공범은 없고 안산 지역 거주자입니다. 안산 지역 거주자. 예, 지금 다 제가 단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누가 떠오르시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경기 서남부 지역의 연쇄살인범 강우순의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분석을 토대로 강호수를 추적해서 검거에 성공했죠. 성공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38살 강모 씨를 어제 저녁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발적으로 그랬습니다. 돈은 어디다 쓰셨어요? 유흥비로 썼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실종 사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 처음에 연쇄살인을 한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겠죠. 처음에 실종 사건을 다룰 때부터 이게 이제 연쇄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은 그 서구에 있어서 가장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게리 리치웨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리버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가 49명이나 됐던 아주 잔혹한 범죄인데 어마어마하네요. 그것을 거의 모방했다고 생각되는 형태로 거의 유사합니다. 예. 그런 이 분석.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사건의 최초의 사례로 보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위영철 사건이나 예. 정남규 사건 같은 건 있지만은 그렇게 흔히 말하는 묻지마 살인 이런 형태, 뭐 흔히 말하는 과도한 폭력 이런 건데 요거 같은 건 뭐냐면 사이코패스형. 아니면 사이코패스형의 연쇄살인범의 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이제는 조금 널리 알죠.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와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가장 단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남의 감정에 무감각한 이런 사람을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같은 특징입니다만 목적을 위해서 남을 타인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포는 무감정, 감정이 없는. 감정이 없다고 하시면 그 고통 또한 그렇죠. 그런 건가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죽어가는데 자기 손톱 깨진 것 같고 막 울고 그럽니다. 전혀. 예, 전혀. 공감이 그러니까 안 되는 다른 거죠. 사람의 죽음, 고통은 거의 느낌이 없는데 자기 여기 하나 티는 난 것 같고 막 울고 막 본인의 소리칩니다. 고통에는 또 민감한가 그렇죠. 봐요. 그게 자기애적 예. 성격장애라고. 처음에 강호순이 나왔을 때 저희가 너무나 놀랐던 게 호감형이고요. 전혀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평소에 인사도 그렇게 잘하고 그러니까요. 반듯한 상가도 소유하고 그야말로 예의 바른 자영업자 사장님 행세를 그대로 했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속에 있는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배. 냉혈한이죠.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근데 그 한꺼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잘해주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이 누구지? 뭐지? 라고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 보통 제일 감춰놓네요. 그렇죠. 그걸 가리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능수능란한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정도로 흔히 말하는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는 자기
그 자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애틋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 사회의 공동체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자기만 생각하는데도 그것을 무차별 폭력으로 그것도 자기보다 더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아주 과학적인 범죄라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제 두 번째 단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하신 것처럼 생각을 좀 해보시죠. 24건의 강도 상해 및 살인 행가, 총 13명 살해, 2009년 수감 생활 중 자살. 바로 묻지마 범죄의 원조 정남규 이야기입니다. 예. 살인을 저지르고 난 뒤 만족감을 느꼈다. 정 씨가 오늘 경찰 조사에서 한 말입니다. 수사관들에 이끌려 경찰서를 나가는 연쇄살인 용의자 정 씨. 취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정남규의 경우도 무려 2년이라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연쇄살인을 했던 범죄자죠. 이런 경우 당시에 또 처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근데 그전에는 사실은 이런 종류의 범죄자가 뭐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의 무차별하게 흔히 말하는 길거리에서도 흔히 말하는 지나가는 여성 동격을 하고 흔히 말하는 침입해서도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정말 이유 죽이고. 없이요. 예. 이유가 없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냥 싫었답니다.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묻지마. 아니, 완전히 그 광포한 형태의 연쇄살인이 되는 거죠. 특정한 대상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성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되는 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로부터 많이 학대를 당했고 흔히 말하는 자기가 학대당한 것이 결국은 그 분노로 내적인 분노로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뭐냐면 자기 내에 존재하는 이 분노가 무차별하게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제3자한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살인을 하겠다는 그게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언제부터 그런 결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고춧가루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뿌리고 다닙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뭐 약간의 그 흔히 말하는 폭력이 행사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단계 넘어가면 이제 칼을 쓰게 되고 대담해지기 시작.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단계부터라기보다는 아마 그 20대 초반 청소년 교때부터 그런 게 전조증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걸 통제를 못한 거죠. 만약에 그때 첫 번째 뭐 이렇게 고춧가루 물을 뿌린다든가 물감을 던진다든가 할 때 그때에 누구에 의해서 제지를 당한다든가 혼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때 치료가 됐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높게 되진 않았겠죠. 근데 치료가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어떤 묻지마 살인범의 초기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 드릴게요. 2014년 12월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 검은 비닐봉지. 다들 아시죠? 네. 토박 살인범 조순족 박춘복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엽기적이고 잔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젯밤 체포된 수원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막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등산로와 인근 하천변에서 발견한 시신도 토막난 채 비닐봉지에 쌓여있던 상황.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역시 왜곡된 성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그 비닐봉지에 이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비닐봉지가 어떻게 이제 버려졌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이 박춘봉이 그 흔히 말하는 사체를 그렇게 훼손했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단순히 유기의 목적인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가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라면 인육 캡슐이든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장기밀 그런 얘기도 했던 부분이 있어갖고 그것이 실제로 이 사체에 남아 있는가. 행동으로 남아있는가를 분석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조금 논란이 많았던 부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당시 언론에서도 너무 공포심을 막 부추겼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건을 접할 때는 정확한 사실에 의한 근거. 그러니까 정확히 그 행동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그것이 아니고 유기의 목적이다. 근데 단지 이 사람이 조선족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뭐 행동 방식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겁을 낼 정도는 아니었다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직업병이 뭐냐면 이제 사람을 분석하게 되니까요.
분석하게 되니까 이제 말이 잘 오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얘기를 하게 되면 말꼬투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은 그 경찰청에 근무할 때 저희 부서가 있으면은 처음에는 좀 그러면 이제 얘기도 하다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가 저희들끼리 밥 먹게 됩니다. 피하죠. 아이고 피곤해. 네. 그러니까 보통 약점, 사람이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약점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세상에. 보면은 그럼 슬슬 피하게 되냐. 저희들끼리 술 먹고 저희들끼리 뭐 일하고 저희들끼리 뭐 이제 그럴 하는 것 같아요. 네. 프로파일러가 되려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화장품을 발라도 안 되고요. 장갑을 껴도 안 되고 이어폰까지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후각적인 거, 촉각적인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성격 이상자들의 감각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그 사건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흥분하는 냄새의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뭐 로션이라든가 화장품 같은 걸 쓰게 되면 이게 마비가 되니까요.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로션도 안 쓰고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근데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보통 이제 비누 같은 거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이상 심리자들의 범죄를 캐치하려고 하면 이상 심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민감한 감각들, 그러니까 촉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만지는 감각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말하자면 현장의 도구입니다. 도구. 프로파일러는 하나의 현장을 보는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존속살해 범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좀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가족 시스템이 안정된 상태였다가 지금은 거의 뭐 상당히 해체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가족 시스템은 아직 안 돌아온.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가 어려지다 보니까 가족이 이제 섞여 살아야 돼요. 원래는 세대가 좀 나눠져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존속 사례가 많은 게 특정한 자원을 놓고 세대끼리 경쟁하는 상태가 갈등이 크죠. 갈등이 크죠. 뭐 이게 유산이네, 이게 네 재산이네, 내 재산이네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서 특히 서구에 비해서 한 1.5배 내지 두 배 정도의 존속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독. 왜 갈수록 우리 사회엔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을까? 안타까워요.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안전망의 문제인 거죠. 사회 안전망은 특히 뭐 복지의 차원에서의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부분 그리고 분노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갈등의 중재자 이런 시스템이 많이 빈약합니다. 안타까운 게 범죄자들이 재범률도 50% 이른다고 들었는데 이게 교정의 시스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정이란 게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뭐 법무부에서 들으시면 싫어하시겠지만은 왜냐하면 50%도 최소한입니다.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70%가 넘는 범죄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거기에 달하는 거고요. 전자발찌를 하고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괜히 전자발찌 같은 경우가 이것이 뭐 방지가 될 거라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그냥 가서 범죄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 정신적인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욕구를 줄여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식에 필요한데 그것은 안 하고 발찌만 째우는 겁니다. 그 되게 단순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보건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법무부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것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렇게 그 자발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정 정도의 어떤 관리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도 이 범인이 잡혀도 그 상처 그리고 후유증이 클 텐데요.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좀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신경을 쓰는 게 부족하다고요. 오히려 그 범죄자보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를 위해서가 한 200억, 30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요. 그 범죄자를 위해서는 한 4, 5조 됩니다. 교도소 유지하고 또 뭐 거기에 뭐 흔히 말하는 그걸 먹이고 또 흔히 말하는 다른 걸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에 한 10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오히려 이사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사를 하게 되고 딴 데 가게 되고 트라우마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을 계속 평생 먹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신과 치료라든가 아니면 상담 치료가 꾸준히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고 적어도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경제적인 것도 일정 정도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가
그렇게 되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러면 그래 나도 그럼 해볼까? 라고 하는 하지만 시스템을 못 믿는 거죠. 사회 시스템을. 그게 더 큰 위험이 되는 겁니다. 예전부터는 좀 덜하겠지만 아직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내가 술 마시고 그랬다. 그러면 또 양형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이게 조두순 사건이 특히 그렇죠. 특히 말하면 술 먹었기 때문에 감경해주고. 말도 안 돼요. 술을 먹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는 굉장히 그 온정주의가 심합니다. 외국의 사례가 궁금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형이 늘어나나요? 오히려 주나요? 그건 이제 요소가 안 됩니다. 오히려 뭐 음주 같은 경우 그 뭐 감경의 요소가 안 되던 거고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말씀 가중의 요소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는 저도 그게 왜 심신미약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판단하는 그 흔히 말하는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종 있어갖고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청소년 범죄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느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수법이 아주 잔혹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용인 모텔 사건이라고 해서 19살짜리가 이제 아주 잔혹하게 그 여중생을 아주 좀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볼 때 상당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개인 어떤 아이의 일탈이라고 봤지만은 사실은 좀 그게 아닌 게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 그 주변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냥 다른 어떤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희망 없이 떠도는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특정한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사회가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단화가 되고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자원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높게 못 되고 또 모방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두 개, 세 개가 다 합쳐져 버리니까 오히려 성인 범죄보다 더 심한 범죄가 됩니다. 결국엔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만 쫓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좀 범죄를 낳는 경우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누굴 이겨라, 그죠? 그러니까 주변 돌아볼 필요 없이 누굴 이겨라 되는데 짓밟고 올라서 올라서라. 근데 그 궁극적인 그 대상은 부모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격이네요. 그 사회에는 그렇게 소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등을 하는 사람. 나머지 그 다수의 그 중간자나 그 사람들은 이길 세상이 없죠. 왜냐하면 사회는 너무 빡빡하게 하고 자기가 이기기에 너무 단단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자기가 쉽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은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격하게 되고 부모와 갈등이 일어나는데 자기한테 뭐 불손하게 한다.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과 공존해라고 가르치지 않고 이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도 이겨야 되는 대상으로 그럴 수밖에 보여지나 없습니다.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풍족했던 시대에는 뭐 일자리 쉽게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쉽게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3포 세대, 5포 세대가 막 있는 상태에선 그럼 다 포기해야 되면 누군가한테 그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봤는데요. 교수님이 이루고 싶은 꿈이 뭔지 여쭤볼게요. 억울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없는, 그러니까 제가 한두 마디 해갖고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억울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도 지금 제가 한건 없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